제가 이제 판례 강의 시작할 거거든요. 판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야 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거 보면 좋아요 무조건. 아시겠죠? 여기 그 기출문제 그 장르에 나온 거잖아요. 옛날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장르에 나온 거 한번 3번 보세요. 아니 이거 판례를 좀 알아야 이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대형 유동 채널, 소형 유동 채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CMP 판례라고 그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간접 침해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접 침해가 뭐냐면 유전업실 하면 간접 침해 성립해요. 이게 127조에 의해 가지고 유효한 특허권이 있고 전용품이고 업으로서 실시하면 이제 간접 침해 성립하거든요. 근데 전용품에 관련해 가지고 뭐가 논점이 있냐면 특허 발명에 생산, 애만, 사용 물건이 있어요. 아시겠죠? 유전업실 하면 이제 간접 침해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부수적인 논점이 그게 있거든요.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고의 필요한지 여기 있는 거고 아시겠죠? 아무튼 간접 침해는 유전업실 만족하면 간접 침해 성립한다. 아시겠죠? 간접 침해 성립하는데 전용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특허 발명에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점이 되는 건 그거예요. 특허 발명의 생산. 특허 발명의 생산인데 특허 발명이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 침해 성립하냐 안 하냐. 요게 이제 논점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CMP 공정.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이 과연 생산이냐 아니냐 이게 논점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애만 타용도 관련해가지고 1설, 2설, 3설이 있잖아요. 그 중에 3설 자른다고 이제 제가 바꿨어요. 그 전에는 2설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 한번 써주는 거고 애만 한번 써주는 거고. 그리고 요거까지 논점이에요. 이제 고의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필요로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도 알면서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고의 필요 없다. 117조 할 때는 고의 필요 없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그게 논점인데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특허 발명에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이 이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특허 발명에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법에 써 있는 거는 특허 발명이 A 플러스 B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직접 침해 대상물이 A 플러스 B고 A 플러스 B의 생산에 사용되는 B 있잖아요. 얘를 생산하거나 양도하면 간접 침해가 성립한다. 그거잖아요. 요게 이제 특허 등록받은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요거는 직접 침해 대상물이고 아시겠죠? 요게 이제 간접 침해 대상물이고 아시죠?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법조문에 써 있는 거예요. 127조에다가 127조에 특허 발명에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은 간접 침해 성립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특허 발명이 있어요. 특허 발명은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이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는 간접 침해가 성립하냐 이거예요. 여기는 A 플러스 B가 특허를 등록받았어요. 그리고 직접 침해 대상물은 A 플러스 B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아시겠죠? 그리고 간접 침해 대상물은 B 프라임이에요.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 간접 침해 성립하나요? 요게 이제 등록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B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B를 생산하거나 양도하는 게 아니고 B 프라임을 생산하거나 양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도 간접 침해 성립하나요? 여기 균등물의 간접 침해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요거는 균등물의 간접 침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얘도 간접 침해 성립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요것도 문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잖아요. A 플러스 B를 등록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A 플러스 B를 등록을 받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의 이용물 균등물 말고 얘를 등록을 받았는데 얘가 직접 침해 대상물이에요. 아시겠죠? 이 C를 얘가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C를 얘가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C는 이런 경우에도 간접 침해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간접 침해 맞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판례 이거 CMP 판례 설명해 드릴 건데 요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에요. 여기도 큰 논점이에요. 이것도 아시겠죠?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127조는 유전업실이라고 했잖아요. 유전업실 전용품 관련해 가지고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당연히 되고 그거는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이것도 되고 여기도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이것도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게 특허 발명 관련된 논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생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CMP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생산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생산의 의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업적 생산뿐만 아니고 가공 조립도 포함한다. 가공 조립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공도 포함하는 거예요. 가공도. 아시겠죠? 이 CMP 판례는 가공이었어요. 가공도 생산에 포함하니까 생산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 보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여기가 이제 등록받은 거예요. 여기 이제 대형 유동 채널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뭡니까? 소형 유동 채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C도 있거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C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요게 C예요. 요게 요거 틀. 요게 C거든요. 근데 C는 여기서 이제 별로 안 중요하니까 A랑 B만 볼게요. 아시겠죠? 이게 등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시하고 있는 건 뭐냐? 응? M, A.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M이고 이게 M이거든요. 이게 대형 유동 채널. 요게 잠깐만 여기 이름이 뭐더라? 요게 문제 나왔잖아요. M이 뭐라고? 대형 유동 채널이랑 또 뭐 있냐? 마이크로 홀 맞아. 마이크로 홀. 여기 마이크로 홀이에요. 마이크로 홀. 여러분들 이게 CMP 판례인데 이게 화학적 기계적 평탄한 공정이거든요. 이게 아무튼 연마 패드래요. 연마 패드. 연마가 무슨 의미예요? 연마. 갈고 닦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여기가 울퉁불퉁하면 품질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화학적 이게 엄청 이렇게 울퉁불퉁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아시겠죠? 이거를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을 이해해가지고 화학적으로든 기계적으로든 이렇게 갈아야 돼요. 갈아야 되는데 이 가는 거 있잖아요. 이 반도체가 있는데 이 가는데 필요한 거 이 연마 패드. 이거 연마 패드거든요. 갈아야 돼요. 이거를 그 반도체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균일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사포 같은 걸로 이게 쉽게 말하면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 CMP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럼 갈았으면 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형 유동 채널.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 홀. 여기가 이제 줄무늬 홈. 아시겠죠? 여기가 줄무늬 홈. 여기가 마이크로 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 이게 줄여서 CMP. 뭐 케미컬, 메케니컬, 뭐 플로라이제이션인가 뭐 아무튼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을 해가지고 여기 원래 이게 없었잖아요. 여기 B가 줄무늬 홈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홈이 생겼대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얘가 생산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생산이냐 아니냐. 이거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니냐. 사용했더니 어떻게 줄무늬 홈이 생겼잖아요. 이게 과연 생산이냐 아니냐. 문제가 되는데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생산의 의미는 공업적 생산뿐만 아니고 가공 조립 행위도 포함하잖아요. 여기 가공이잖아요. 이건 대놓고 가공. 예? 이거 가공이니까 생산이 맞다. 그러니까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논점이 하나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근데 하나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등록 받은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그러니까 그 줄무늬 그러니까 홈 크기가 A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M이 큰 거고 그 다음 B고 이게 스몰 B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형 유동 채널이 여기 홈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 마이크로 홀이 그 다음에 큰 거고, 아시겠죠? 여기 소형 유동 채널이 그 다음 큰 거고, 줄무늬 홈은 진짜 찌끄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크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 판례에서 여기 공범심이거든요. 판례에서 뭐냐면 B랑 이 소형 유동 채널이랑 이 스몰 B 있잖아요. 요거는 균등 관계에 있대요. 아시겠죠? 균등 관계에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에? 등록받은 건 A 플러스 B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간접침해 대상물은 뭐예요? A 플러스 M이잖아요. A 플러스 M. 그리고 직접침해 대상물은 뭐예요? A 플러스 M 플러스 B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해되셨죠? A, B. 아시겠죠? 간접침해 대상물은 A 플러스 M. 직접침해 대상물은 A 플러스 M 플러스 B.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B랑 여기 B는 균등 관계 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특허 발명에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특허 발명의 균등물에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침해 맞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에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침해 맞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얘랑 균등 관계 있고 얘는 새로운 구성 요소래요. 그렇게 판단했대요, 심판원에서. 아시겠죠? 얘랑 균등 관계 있는 거고 얘는 새로운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얘랑 관계가 뭐예요? A 플러스 M이랑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M 플러스 스몰 B랑 요거는 균등물의 이용 관계잖아요. 균등물의 이용물. 아시겠죠? 요거는 균등물의 이용물인 거예요. 여러분 균등물의 이용물도 그 직접 침해 맞잖아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간접 침해 대상물은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 침해가 맞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 침해가 맞거든요. 그리고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 침해가 맞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특허 발명이고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이용물이잖아요. 아시겠죠? 여기는 균등하고 요거는 이용 하나 구성요소가 더 부과됐으니까 이 균등물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얘도 간접 침해가 맞다니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게 설명이 된 거고 여기서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 그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침해해서 고의 필요 없다 있잖아요. 그거 여기 판례에서 설치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고의 필요 없다. 아시겠죠? 고의 필요 없다도 이제 하나의 일 논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싹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특허 발명이 있고 그 간접 침해 되려면 유전 업실이고 직접 침해 전제로 하는지 고의인지 아니 고의가 필요하는지 안 하는지가 논점이라고 했어요. 간접 침해에서는 아시죠? 전용품의 논점이 뭐 있냐면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논점이 되는 거는 특허 발명.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이용물 간접 침해잖아요. 아시겠죠?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건 당연히 간접 침해가 맞는데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특허 발명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아시겠죠? 그걸 짬뽕해서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이용물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 침해가 맞다니까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하나의 논점인 거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생산. 여기 CMP 있잖아요.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을 했더니 줄무늬 홈이 생겼어요. 그런 게 과연 그냥 사용인 건지 생산인 건지가 이제 논점이 되는데 우리 생산은 뭐예요? 공업적 생산뿐만 아니고 가공 조립도 포함한다. 아시겠죠? 요건 가공이에요. 가공이니까 생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말하는 거 다 제 뇌피셜 아니고 이거 그 대법원 판례에서 80 몇 통가 있거든요. 아니 그거 설명해서 그거 보고 다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믿어도 돼요. 아시죠? 여기 M안에서도 그냥 요거는 특별한 논점이 없었어요. 그냥 M안 그거 판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경상실 2인실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 판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아시겠죠? 특별한 논리를 설치한 건 아니고 그냥 사안포서만 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고의 필요 없다. 고의 필요 없다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논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푸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례 강의를 이거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관계 다 이제 쪼개서 해드릴 테니까 이게 시험 제가 이제 판례집이 뚱뚱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시험 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3번 문제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실관계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늘리는 게 아니고 이거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는데 뭘 절 늘렸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건데 그럼 한번 봅시다. 보시면 요거는 그 M안 논점인 거고 다른 색으로 할게요. 요거는 M안 논점. M안 맞다. 타용도 없다. 그 논점인 거고. 요거는 뭐예요? 우수한 작용 효과. 요거는 특허 발명의 이용물 간접 침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홀이 더 부과돼가지고 직접 침해 대상물은
특허 발명이 아니고 특허 발명이 이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발명이 이용물이니까 우수한 작용 효과라는 게 이제 이거 사업 포샵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요거 보시면 소형 유동 채널과 폭과 길이 밀도에 있어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특허 발명이 균등물 감염증 균등물 간접 침해. 여기 소형 유동 채널이랑 그 마이크로 홀이랑 이게 균등하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시겠죠? 여기 사실관계 나온 거고 여기 알면서는 고의 필요 없다는 거고 간접 침해에서 그 사원포서 바라는 거고 그다음 또 어디 있냐? 그다음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가공 조립행위다. 가공이다. 가공은 뭐예요? 생산이다. 아시겠죠? 가공은 생산이니까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 맞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이거 사안포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다 빼놓지 여러분들 답안지 보시면 다 빼놓잖아요. 이거 하나도 못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판례 강의 뭐 쓸모없는 강의 아니니까 이거 봐가지고 이거 잘 해요. 아시겠죠? 이거 판례가 보면 판례를 공부하는 게 첫 번째 이렇게 판례 대놓고 내는 문제 있잖아요. 판례 그대로 복붙하는 문제. 판례 복붙 문제 푼다. 판례 복붙 문제 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 1번, 2번.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판례 공부하는 거는 판례집 하는 거는 우리가 외울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달달 외울 게 아니에요. 여기 기본서 가지고 달달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암기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 사항이거든요. 판례 책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례는 판례 이해하면 잘 암기가 돼요. 이해하면 암기가 된다. 용이하다. 아시겠죠? 요거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판례 강의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판례집 보시면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 판례 강의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판례 복부 문제 풀기. 이런 거 CMP 판례처럼 이런 거 풀기. 여러분들 이거 잘 못 풀었잖아요. 아시죠? 두 번째, 이해를 잘 하면 암기가 잘 된다.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송달, 요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만 보세요. 공시송달 부족법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특허법에서는 공시송달 부족법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아시죠? 요거는 그냥 그 민사소송 얘기잖아요.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이사한테 한다. 그 대표이사를 주소를 잘 알아보고 알아봤어야 된다. 아시겠죠? 대표이사를 잘 알아봤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빨리. 여기 보시면 상표 등록 받고 취소심판 청구했어요. 그 다음에 재심을 여기 청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주 동양 트레이딩이 아시겠죠? 근데 재심을 청구를 하는데 재심 청구서 공시송달하고 그 다음에 재심 심결서를 이제 그 심결문을 공시송달했단 말이죠. 근데 공시송달이 이게 이 최상선한테 해야 되는데 그 최상선의 주소를 잘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공시송달 해버렸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시송달이 부적법 하잖아요. 그 법인의 대표이사한테 해야 되는데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송달 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심취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에 심결문 송달을 하고 7월달에 심취소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을 훨씬 지나버렸잖아요. 그래도 심결각하 안 한다. 아시겠죠?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방배동과 한남동 판례 아시겠죠? 방배동과 한남동 판례인데 보시면 여기서 방배동에 사는 김현태, 한남동에 사는 김지태가 있거든요. 방배동과 한남동에 사는 김현태와 김지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김현태와 김지태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제외자예요. 주소 또는 그 영업소가 이제 한국에 없으면 그냥 제외자인 거예요. 아시죠? 제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야 되는데 특허관리에 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출원해놓고 이민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특허 관리는 안 쓰고 그냥 사람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김지태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출원 과정에서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특허 관리인을 써야 된다니까요. 특허 관리인을 써야 되는데 이건 5조 위반의 흠결이 있거든요. 5조 위반의 흠결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5조라는 거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건데 절차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럼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다시 뒤집어서 엎어가지고 다시 주장하면 그게 더 오히려 절차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거들이 여러 개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특허 관리인에 의한다. 특허 청장은 특허 관리인에 의한 죄를 수리하고 이후에 이제 5조를 주장하면 안 된다. 5조 흠결을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이게 나중에 여기 심치도로 가거든요. 심치도 가서 이제 특허 청장이 주장을 해요. 5조 흠결이 있다고.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절 결정됐어요. 근데 이제 두 명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두 명이 출연하고 있을 때는 두 명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랑 사람이랑 첫 번째 11조에 의해 가지고 갑한테 송달했어요. 그러면 을한테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해요. 각자 대표에 의해 가지고 아시겠죠? 11조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거는 11조 송달이 가능한 걸 말하는 거고 아시겠죠? 갑의 송달 불능이라고 해가지고 을의 송달 불능도 아니거든요. 이게 공시 송달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알 수 없 그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인해 가지고 주술돈 영업소를 알 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의해 가지고 주술돈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갑을 있잖아요. 갑한테만 주술돈 갑의 주술돈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을의 주술돈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11조는 갑한테 송달하면 을한테 송달이 효력이 있다는 거고 아시죠? 11조를 확장해가지고 갑한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을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김현태한테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해가지고 김지태 주소 또는 영업소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공시송달 때려버린 거예요. 아시죠? 이 공시송달은 효력은 부적법하잖아요. 이거 부적법하잖아요. 부적법한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적법. 따라서 효력 발생 안 한다. 아시겠죠? 효력 발생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 효력이 발생을 했으면 여기 거불복 청구하면 여기 심결각하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여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거불복 청구를 해도 이게 그 심결각하가 안 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한 게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지금은 140조의 이 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140조의 이 항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139조 2항 3항에 의해 가지고 특박권이 공유일 때는 고유필적 공동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박권이 그러니까 뭐냐면 갑이랑 을이랑 특박권을 공유를 해요. 그러면 갑, 을이 모두 거불복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모두에게 이제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갑, 을이 모두 거불복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갑만 거불복을 청구를 하고 을이 거불복을 빼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개정법에서는 140조의 2항에 의해 가지고 을 추가하는 거는 요지변경 아니니까 그냥 심판 청구서 보정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는 140조의 2항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 공동출원에서 추가 보정이 보시면 옛날에는 이거 옛날 법이니까 옛날 판례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 청구 기간이 도각하기 전이라면 추가하는 보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랑 을이 특박권을 공유한단 말이죠. 근데 갑만 거불복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3개월지만 옛날에 30일이었거든요. 30일이었거든요. 아시겠죠? 거불복 청구 기간이 이 기간 도각하기 전에 을 추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게 옛날 판례예요. 요게 판례가 반영돼가지고 지금 140조의 이 항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요지 변경 아니다는 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특박권을 례로 양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간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 송달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송달이 유효했으면
30일밖에 안 됐을 텐데 아시겠죠? 근데 여기 송달이 유효가 안 하니까 지금 기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도과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 청구 기간이 거불복 심판 청구 기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원이 심판 청구인 명의 변경을 이때 비록 이때 했지만 이때니까 지금 그 송달 뭐 부적법하지만 그 공시송달 입구 엄청나게 지났잖아요. 1년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때 했지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거불복 청구 기간 내에 그 당사자 추가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이 기간이 도과를 안 하니까 요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가능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판시를 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현태랑 김지태랑 가지고 있었어요. 지분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특박권을 양도해가지고 김종혜 씨가 1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그 특박권 기간 도과하기 전이라면 이게 추가하는 보전이 가능하다니까요. 김현태, 김지태를 김종혜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거불복 청구 기간 도과하기 전이라면. 근데 여기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기간 비록 이때 했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방배동 한남동 판례는 여기 논점 3개예요. 하나, 둘, 요거 3개. 아시겠죠? 그리고 대리인에 대한 송달. 요게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대리인에 대한 여기 보시면 송달받을 지위가 있다. 어디냐? 송달받을 지위가 있다. 대리인은 송달받을 지위가 있어요. 아시죠? 송달받을 지위가 있다는 게 뭐냐면 본인이랑 대리인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한테 송달을 했고 대리인한테 송달 안 했어요. 본인한테 1월 1일날 송달하고 대리인한테 송달 안 했어요. 그러면 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1월 1일날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송달 안 하고 대리인한테 1월 1일날 송달했어요. 그럼 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1월 1일날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1월 1일날 송달하고 대리인한테 1월 2일날 송달했어요. 그럼 언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1월 1일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 중 빠른 사람한테. 그리고 본인한테 송달하고 대리인한테 송달했는데 본인이 1월 2일, 대리인이 1월 1일이었어요. 그럼 언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은 송달받을 지위가 있고 본인과 대리인 중 빠른 사람한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요 판례에 놓은 거예요. 요지예요. 빠른 날, 최초로 거절결정 등본 송달받는다. 송달받은 뭐냐면 그 대리인은 송달받을 지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빠른 사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후보안 17조. 추후보안 17조는 잘못이 없어야 이제 추후보안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불규칙 사유가 있어야. 규칙 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 불규칙 사유가 있어야 그 연장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규칙 사유라 함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잘못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특허에 관한 사람이 누군지. 여기서 판시한 게 본인, 대리인, 대리인 보조자. 본인, 대리인, 대리인 보조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본인 잘못이 없어야 되고 대리인 잘못 없어야 되고 대리인 보조자도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 보조자가 있잖아요. 본인은 잘못 없어요. 대리인도 잘못 없어요. 대리인 보조자가 잘못 있어요. 그러면 그 불규칙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7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잘못 없고 본인 잘못 없는데 대리인 잘못 있어요. 대리인 보조자 잘못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세 명 다 그 불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이 잘못 있으면 그냥 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세 명 다 잘못이 없어야 그 17조에 의해 가지고 그 추후보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명에서 한 명이라도 잘못 있으면 17조 인정 안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갑이 변리사한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 다음에 변리사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갑의 실용신할 출원을 12월 7일
12년도 7월 24일 날 했어요. 그 다음에 심사관이 변리사한테 거절의 통지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절 결정됐어요. 거절 결정되는데 거절 결정 등본을 변리사 특허 사무소한테 송달을 하잖아요. 특허 사무소한테 송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을 변리사가 받았는데 이걸 대리나 아니 그 출원인한테 전달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변리사랑 출원인 중에 누구라도 송달 받으면 된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변리사는 송달 받을 지위가 있다. 대리인의 범위에 가지고 송달 받을 지위가 있다. 그러니까 변리사와 출원인 중에 아무나라도 빨리 최초로 송달 받는 때가 송달의 시점이다. 그럼 요때 송달의 시점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때 송달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3개월인데 지금 옛날에는 30일이었거든요. 거절 결정 등본 송달로부터 30일이었거든요. 지금은 3개월인데 아시겠죠? 그 30일 지나고 갑이 뭐야 나는 거절 결정 된지도 몰랐는데 돼버렸네? 이 몰랐잖아요 지금 갑은. 그래서 이때 거불복을 청구했어요. 근데 30일이 지나버렸잖아요. 왜냐면 송달의 효력이 이때 발생을 하니까 30일이 지났다. 여기 1번에 해가지고 왜냐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불규칙 사유가 없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규칙 사유가 없으려면 변리사도 갑도 그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리사도 갑도 잘못이 없어요. 지금 갑은 잘못이 없죠. 근데 변리사는 잘못이 있잖아요. 이미 송달을 받았는데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변리사는.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 없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변리사가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17조 인정 안 된다. 아시겠죠? 이거 17조 인정 안 되니까 이거 그냥 11 각각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거. 이게 뭐냐면 우리 사실 그냥 봅시다. 포괄 위임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포괄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허청장, 대리인, 출원인이 있단 말이죠. 포괄 위임을 일단 해요. 포괄 위임. 출원인이 대리인한테. 그러면 대리인이 출원인한테 포괄 위임장을 제출해요. 아시죠? 그러면 그 특허청장이 대리인한테 포괄 위임 번호를 기재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포괄 위임 등록 번호를 땅 찍은 서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출원하면서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출원인이 대리인한테 포괄 위임을 해요. 그럼 대리인이 특허청장한테 포괄 위임장을 제출해요. 그러면 특허청장이 대리인한테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줘요. 그럼 이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땅 찍은 그 서류 있거든요. 그 서류를 특허청장한테 제출하면서 출원을 하는 거예요. 출원할 때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근데 요 상황은 지금 보시면 포괄 위임을 했는데 아니 이걸 안 한 거예요. 포괄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받고 이거 포괄 위임 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 요거를 안 한 거예요. 출원할 때. 아시죠? 출원해가지고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46조에 의해 가지고 보정 명령이 나왔어요. 보정 명령이 나오고 포괄 위임장을 제출하고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했지만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이거 기재한 서류를 아직도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대리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절차 불을 때렸어요. 이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부터 봐야 돼요. 대리인의 서면 증명. 첫 번째, 대리인은 그 7조에 의해 가지고 그 서면으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 첫 번째 서면으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 대리인은 서면으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 근데 이미 출원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증명해도 된다. 그러니까 출원할 때 보통 증명을 하죠. 포괄 위임 번호를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통 그때 그 증명을 하죠. 근데 출원하고 나서 증명해도 된다. 아시겠죠? 원래는 여기 이제 포인트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 여기 2번. 1번 증명해야 된다. 2번 출원하고 증명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판례고 그 다음에 보정명령에 의한 의견서 판단. 46조에 의해 가지고 그 보정명령 내리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든요. 의견서 제출하는 게 이제 법조문에 써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특별히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견서로 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정명령을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서류 양식이 어떻든 간에 그냥 다 의견서로 본다. 이게 그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대리인이 요 단계 있잖아요. 요 단계를 앞에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앞에서 안 하니까 보정 명령을 때려봤어요. 보정 명령을 때려받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 절차를 해요. 요 절차를 하는데 이게 엄격하게 판단을 안 하고 표제 여하를 불문하고 다 그냥 의견서로 보는 거예요. 의견서로 보는데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 포괄 위임장을 제출하고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받았어요. 요것도 다 의견서로 본다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 하는데 이게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증명이 됐다. 아시겠죠? 포괄 위임장 제출하고 포괄 위임 등록번호 받았으면 이게 그 대리권의 범위는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시죠? 요거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 안 했어도 증명이 됐다라고 봤어요. 아시죠? 이제 여기가 이제 최신 판례고 됐고 그 다음에 잽스 청구권 전제부 요것도 중요한 판례잖아요. 봅시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원래 이런 게 있거든요. 특허 발생 요건, 장애 요건. 이거 다 제 책에 있는데 22쪽에 있어요. 거불복이나 그에 대한 심취소, 무효심판, 심취소, 무효심판이나 무효심판에 대한 심취소. 이 특허 발생 요건은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특허권자, 요거는 특허권자에 대응되는 출원인. 아시겠죠? 장애 요건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특허청장.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관, 그 심취소 단계에서는 특허청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심판 청구인 입증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심판 청구인. 그 발생 요건은 출원인 특허권자가 증명하는 거고, 아시겠죠? 장애 요건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지는 뭐예요? 공지는 장애 요건이거든요. 장애 요건이니까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알고 가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 뭐냐, 공지. 그 공지 사실은 공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허 발생 요건은 그 출원인이랑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한다니까요. 근데 장애 요건이 공지 사실이 장애 요건인데 요거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잽슨 청구항 전제부에 썼다고 공지된 걸로 자백한 걸로 볼 수 있냐? 잽슨 청구항 전제부에 썼다고. 왜냐하면 전제부가 뭐예요? 뭐뭐에 있어서 뭐뭐신 걸 특징으로 하는 이런 게 잽슨 청구항 형태인데, 뭐뭐에 있어서 이런 게 전제부잖아요. 잽슨 청구항 전제부를 썼다고 해서 그 자백한 걸로, 출원인이 공지된 걸로 자백한 걸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자백한 거면 불유증 사실이잖아요. 주장 입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아시겠죠? 출원인이 자백한 거면 주장 입증을 안 해도 되는데, 잽슨 청구항 전제부에 쓴 걸로 가지고 자백한 걸로 볼 수 있냐? 아니다. 없다. 자백한 걸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잽슨 청구항 전제부는 문맥을 매끄럽고 하거나 기술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목적과 내용이 다양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뭐에 있어서 요거를 그냥 문장 깔끔하게 하려고 공지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기술 내용 그냥 공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요거만 목적과 내용이 다양한 거예요. 잽슨 청구항 전제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잽슨 청구항 전제부를 썼다고 해서 공지된 걸로 자백할 수 없다. 자백한 걸로 볼 수 없으니까 결국엔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이. 근데 아니 우리가 이제 주장 입증은 여기서 보시면 이
입증 책임 분배는 법률과 분리 처리에 의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사 단계에서 요걸 좀 참작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심사 단계에서는 그 의견 교환 절차예요. 아시겠죠? 심사 단계는 의견 교환 절차니까 이걸 좀 입증 책임 분배를 완화할 필요가 없어요. 제수증권 전제부에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백한 거를 볼 수 없는 건 자백한 거를 볼 수 없지만 아시죠? 근데 이걸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단 말이죠.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추정과 복멸을 한다. 사실상 추정과 복멸. 그러니까 잭슨 청구항 전제부 기재를 넘어가지고 배경기술 기재를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배경기술 기재랑 잭슨 청구항 전제부랑 둘 다 취급이 똑같아요. 잭슨 청구항 전제부를 쓰든 배경기술을 쓰든 그거 자체로 공지되다가 자백한 걸로 안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고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 어디 있냐? 배경기술,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가지고 배경기술, 종래기술을 넘어가지고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 기재를 인정할 수 있었으면 이거는 사실상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실상 추정되고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있어 복멸이 돼요. 첫 번째,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거나 이 실제 판례에서는 요 케이스였거든요. 출원 당시 공개가 아직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유 통지를 받고 의견서 했다가 얘는 공지입니다.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대리인이 출원인이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한 그 공지 기술 있잖아요. 그게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였던 거예요. 여기 출원 있고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원 당시에 공개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에 공개가 됐는데 이 대리인이 의견서 쓰면서 공지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시죠? 이럴 때는 공지된 겁니다 썼으니까 뭐예요?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추정이 되는데 공지임이 사실상 추정되는데 이게 출원 당시 공개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를 공지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복멸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 판례는 요 케이스였어요. 아시죠? 그다음에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는 기술 요거는 뭐예요? 비밀유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어도 공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때 공지 기술을 쓸 수가 없잖아요. 공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는 거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면 공지는 안 된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요거였다. 볼게요 한번. 됐고. 됐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추정과 복멸이 되잖아요. 5번. 그러면 사실상 추정과 복멸을 넘어가지고 출원권과 금반원은 되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류철 금반원이 이 출원 단계에서랑 등록 이후 단계가 있거든요.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복멸로 적용이 돼요. 등록 이후에는 서류철 금반원이 출원권과 금반원으로 적용이 돼요. 등록 이후에는 출원권과 금반원이랑 똑같은 게 의식적 제외고 아시겠죠? 이거 근데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단어를 답안지에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일부 학자들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정차호 교수님만 쓰는 용어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제출한 서류철에 대해 가지고 금반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복멸을 적용이 되고 아시겠죠? 그 등록 이후에서는 의식적 제외를 적용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요거 사실상 추정과 복멸과 의식적 제외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는 복멸이 되잖아요. 근데 의식적 제외는 복멸이 안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상 추정과 복멸은 출원 단계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출원 이후 등록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의식적 제외를 출원 단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다음 논점인 거예요. 의식적 제외. 이거 안 된다. 아직도 복멸돼야 된다. 출원 단계에서는 복멸되는 논리로 간다. 서류철 금반원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이게 논리 쭉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 돌고 돌아서 뭐예요? 무심파 청구인이 주장 입증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 한번 사실관계를 봅시다.
보시면 갑이 특허 출원하고 거절을 통지 받았어요. 근데 거절을 통지 받았는데 구성 사를 전제부로 보정을 하고 종래 기술을 종래 기술을 넘어가지고 종래 기술 배경 기술을 넘어가지고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 기재를 했어요.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공지 기술로 사실상 추정이 되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 공지 기술이 출원 당시 공지 기술이 아니라 출원 이후 공지 기술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무효심판 청구인이 이거를 이제 등록된 거에 대해 가지고 무효심판 청구를 하는데 그럼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지 사실은 무효심판 청구인이 진다. 아시겠죠? 공지 사실의 입증 책임은 무효심판 청구인이 진다. 요거에 따라 가지고 근데 종래 기술을 공지 기술을 인정하는 취지를 했네. 그럼 사실상 추정되지. 하지만 출원 공지 기술이 사실상 추정되는 거예요. 근데 출원 당시 공지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를 공지 기술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정됐다가 복물됐다가 결국에 쌤쌤 해가지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무효심판 청구인은 주장 입증 못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잽수청구항 첫 번째 논점인 거고 두 번째 논점은 요거예요. 요거 일사부재리 얘랑 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병이 갑한테 무효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 근데 여기서 기각심결이 확정됐어요. 근데 여기서 증거 1 이후로 신규성, 진보성 확산 이렇게 세 개를 주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사부재리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동일 사실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무효심판에서는 무효사유, 권리범위확인 심판에는 확인대상 발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동일 사실인지를 판단하는데 여기는 진보성이 있고 이 심판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확산이 있어요. 그러면 동일 사실은 제가 아까 뭘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무효사유로 판단했어요. 근데 부과되어 있으면 무효사유가 부과되어 있으면 그 사실 자체로 부과되어 있는 사실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닌 거예요. 동일 사실 아님. 동일 증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동일 증거 1이 있고 그러니까 1심판에서 증거 A가 있어요. 2심판에서 증거 A 2심판에서 증거 B 2심판에서 증거 A 플러스 B가 있어요. 아시죠? 완전히 1심판이랑 2심판이랑 완전 증거 똑같아요. 그러면 동일 증거예요. 요건 아시죠? 1심판이랑 2심판이랑 완전 증거가 달라요. 그러면 다른 증거예요. 요건 동일 증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럼 1심판의 증거 A고 2심판의 증거 A 플러스 B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그 중요증거설에 따르는 거예요. 중요증거설. 번복 가능성. 번복할 수 있냐 없냐로.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다. 아시겠죠? 확번유 판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잘 알잖아요. 증거 A랑 증거 A 플러스 B는 중요증거설에 따른다. 확번유로 판단한다.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다. 번복할 수 있으면 동일 증거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냥 똑같으면 그냥 동일 증거고 다르면 그냥 다른 증거예요. 아시죠? 여기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을 청구했어요. 전심판에서.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 청구했는데 기각심결을 뜬 거예요. 1심판에서 그거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심판에서 증거 B를 이유로 진보성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또 기각심결을 할 입장이 있는 거예요. 2심판이. 아시죠? 1심판에서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 청구했을 때 기각심결 나왔는데 2심판에서 증거 B를 이유로 진보성 청구했더니 기각심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증거 A랑 B랑 완전 다른 증거다. 다른 증거니까 동일 증거 아니니까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되고 기각심결해야 되는지 여기서 기각심결해야 되는지 vs 아니면 증거 A를 이유로 기각심결,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 기각심결, 증거 B를 이유로 진보성 기각심결이잖아요. 아니 그 일사부재리 판단 동일 증거 판단하는 거는 심결을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야. 아시겠죠? 증거 A 기각심결이고 증거 B 기각심결이면 심결을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니까 동일 증거면 각하심결해야 되는지 일사부재리 적용해가지고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기각심결해야 되고 각하심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교수님들이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요거 기각심결해야 되는지 각하심결해야 되는지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요거 제가 말한 게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들의 입장이에요. 그 실체 심리 받은 각하심결이 그 일사부재리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있잖아요. 그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끈따끈한 최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대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거가 다르니까 기각심결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요게 각하심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심결 번복할 수 있냐 없냐는 부과됐을 때만 그 중요증거설로 판단하는 거고 완전 다른데 무슨 동일 증거예요. 완전 다르면 그냥 다른 증거지. 아시겠죠? 여기서 기각심결, 여기서 기각심결 하는 거지. 라고 이제 그게
그 통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세요? 보시면 증거 A가 있고, 증거 1이 있고, 증거 1 플러스 2가 있었어요. 1심판은 증거 1, 2심판은 증거 1 플러스 2.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뭘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부가됐으니까 번복 가능성, 중요 증거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번복을 못 한대요. 여기서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 판단했을 때도 기각심결 나왔고, 증거 1 플러스 2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할 때도 기각심결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번복 못 하잖아요. 번복 못 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일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가됐을 때는. 그러니까 증거 1이랑 증거 1 플러스 2랑 동일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증거는 동일 증거다. 근데 동일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흠결이 아니잖아요.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가 되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했다는 여기 증거 이 파란색 증거 있잖아요. 이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했더니 진보성 흠결이 아니래요. 기각심이 났으니까. 여기 증거 파란색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하면 또 되겠어요? 아니 일사부재리는 아니죠. 동일 사실이 아니니까. 부가됐으면 그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이 파란색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했더니 진보성 흠결이 아니라고 1심판에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파란색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또 판단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판단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취지인데. 그러니까 파란색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은 주장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일사부재리의 취지상. 일사부재리 흠결이 아닌데 일사부재리 취지상 요거는 주장 못하고 2심판은 뭐만 판단하는 거냐면 신규성이나 확산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규성 확산 판단하는데 요 신규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예요. 요거. 2심판에서는 진보성 판단 못해요. 왜냐면 1심판에서 이제 판단해버렸으니까 일사부재리 흠결은 아닌데 각하심결은 때리면 안 되는데 진보성은 판단 못해요. 아시겠죠? 근데 2심판에서는 요거 신규성 확산만 판단하는데 2심판에서 그러면 신규성 요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거라니까요.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잽스증권 전제부도 공지된 걸로 못 봐가지고 무심파 청구인이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추정되고 복멸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관계에서 사실상 추정됐어요. 공지 의무를. 근데 복멸됐어요. 출원 당시 공개된 게 아니어가지고 복멸됐어요.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무심파 청구인이 신규성 요거 입증을 해야 된다. 근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각심을 났어요. 아시겠죠? 이거 확선은 그냥 뭐 동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확선은 그냥 그 동일성이 흠결됐을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됐죠? 봅시다. 그래가지고 일사부재리. 보시면 무효 사유가 추가됐으면 그 자체로 동일 사실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일사부재리 취지를 고려하면 이거 그 동일한 증거에 대해 가지고 요거 진보성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진보성 동일한 증거에 대해 가지고 진보성 요거 여기 주장 못한다. 아시겠죠? 주장 못하고 판단 못한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일사부재리 흠결 아닌데 일사부재리 취지를 고려하라 그 말인 거예요. 됐고 그리고 요게 약간 생뚱맞은 판례라고 알고 계세요. 무권리자에 대한 입증 책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통설이 뭐냐? 여기 발생, 장애, 여기 출원, 뭐냐? 거불복에 대한 심취소, 무효심판에 대한 심취소. 발생 요건은 출원인이 주장 입증 책임. 아시겠죠? 그리고 무효심판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 책임. 그리고 장애 요건은 상대방, 특허청장. 여기 상대방이 누구예요? 요거는 심판 청구인.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설이에요. 요게 통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33조의 무효심판 청구인이 33조의 무효 사유에 대해 가지고 무권리자인지 무효 사유에 대해 가지고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가 이 판례 요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3조가 발생 요건이거든요. 발명자인지 아닌지가. 그러면 무효심판 청구됐을 때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이제 통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흘러오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혼란이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도 아니 통설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윤선희 교수님이랑 특허법 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판례가 나와버렸네?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약간 난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 판례 해설도.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33조의
33조의 주장 입증 책임은 특허권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무효심판 청구됐을 때. 근데 심판 청구인에게 있다. 얘한테 있다. 라고 이제 말한 거거든요. 이 판례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좀 약간 논리가 어긋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제주도 같은 느낌으로 알아두세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있다. 됐죠?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요게 이 사실관계에서 네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납품계약 1을 했어요. 요코야마랑 미래 나노텍이랑.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선행발명 3을 납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선행발명 1, 2는 여기 관리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비밀유지 의무 있는 사람한테만 양도를 했는 거겠죠. 선행발명 1, 2는 관리를 잘해서 요거 공지 아니에요. 요건. 요 선행발명 3이 그 공지되었대요. 아시겠죠? 공지되었는데 요걸 롤 코팅 장치를 출원했거든요. 근데 요게 동일하지 않대요. 동일하고 나 쉽게 발명할 수 없대요. 요걸 이유로. 그래서 요걸 이유로 신규성 진보성 흠결 아니래요. 아시겠죠? 요걸 이유로 신규성 진보성 흠결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문제 나오면 뭐 비밀유지 의무 그런 것도 좀 쓰면 좋겠죠. 요거 선행발명 1, 2는 비밀유지 의무 있어가지고 공지가 안 됐고 선행발명 3은 공지되는데 이걸 이유로 신규성 진보성 흠결이 안 된대요. 출원 발명에 대해 가지고.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P&T가 DKT한테 경고장을 내렸어요. 경고장을 내렸는데 이 DKT가 그래가지고 이 P&T한테 무효심판 청구를 하거든요. 무효심판 청구를 하는데 경고장 날리면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133조 1항에 이제 무효심판 청구인이 맞잖아요. 그거는 신규성 진보성이 얘기고 우리가 이제 발명자 특파권 흠결일 때 33조 44조의 무효심판 청구인은 특파권자가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을 가지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DKT가 특파권자가 아닌데도 여기 얘 입장에서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요. 신규성 진보성의 입장에서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요. 근데 33조 그 특파권 입장에서는 청구인 적격 인정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청구인 적격 인정 안 되고 요거는 청구인 적격 인정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체로서 청구인 적격 인정했어요. 전체로서 청구인 적격 인정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아시겠죠? 그 다음 DKT가 얘가 지금 여기 권리를 일부 이전해가지고 2분의 1,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얘랑 얘한테 무효심판 청구하는데 33조의 무효 사유에 대해 가지고 그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 책임진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 거고. 아시겠죠? 첫 번째 포인트 요거 얘는 공지 안 됐고 얘는 공지됐다. 근데 얘로 인해 가지고 신규성 진보성 흠결 아니다. 아시죠? 두 번째 포인트 청구인 적격 인정된다. 전체로서 청구인 적격 인정된다. 아시죠? 세 번째 포인트 무효심판 청구인이 33조에 무효 사유 돼 가지고 입증 책임을 진다. 아시죠? 그다음 네 번째 포인트. 그래 가지고 입증을 했게요, 못 했게요? 라고 물어보면 입증 못한 거예요. 보시면 선행발명 2랑 3이랑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있었거든요. 선행발명 2, 3이랑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있었어요.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마스터 시트 방식은 얘랑 똑같았어요. 얘를 뺏겨왔어요. 아시죠? 그리고 이 경화 장치는 얘를 뺏겨왔어요. 근데 가이드 롤이 있잖아요. 가이드 롤은 이 선행 기술이 없었던 걸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에 대해 가지고도 발명적 기여가 있으면 발명 환자에 해당한다. 그래 가지고 33조가 무효 사유가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주장 입증을 못했다. 아시죠? 주장 입증을 못했다. DKT가 여기 33조의 무효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 못했다. 결국에는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선행발명 1, 2는 공지 안 되는데 선행발명 3은 공지됐는데 선행발명 3을 이유로 신규성 진보성 흠결 없다. 두 번째, 경고 인정돼가지고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 가지고는 청구인 적격 인정이 되는데 33조 관점에서는 청구인 적격 인정 안 되는데 전체로서 청구인 적격 인정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효심판 청구인이 33조의 무효 사유에 대해 가지고 주장 입증 책임진다. 아니 입증 책임진다. 주장 책임은 말 안 했고 아시죠? 입증 책임진다. 아시죠? 그 다음 네 번째, 결국에는 입증이 됐냐 안 됐냐라 물어보면 일부에 대해 가지고도 발명적 기여가 있으니까 33조의 무효 사유는 입증이 안 됐다. 이게 네 가지로 하고 좀만 쉬어도 할게요.